달빛도 잠시 걸음을 멈춘 깊은 밤. 한 양반과 규수의 방, 규중이라 불리는 그 고요한 공간에서 나직한 수군거림이 새어나왔다. 본디 규중치루라 함은 글 공부하는 선비에게 문방사후가 있듯 규방 A씨의 바느질을 돕는 7벗을 일컫는 말이었다. 가녀린 허리를 지닌 바늘은 세요각시, 꼿꼿한 몸으로 길이를 재는 자는 척부인, 날카로운 두 다리를 지닌 가위는 교두각시요. 올 풀린 곳을 다지는 인두는 인화부인이며 구겨진 옷을 펴는 다리미는 울낭자라 했다. 오색 찬란한 실은 청홍 흑백각시, 그리고 A씨의 손가락을 지켜주는 골무는 늙수그레한 감토할미라 불리었다. 그날도 7벗은 A씨의 바느질을 돕다 문득 자신들의 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긴 허리를 꼿꼿이 세운 척부인이 헛기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내 한마디 하겠네. 부드러운 명주부터 성근 못이 고운 비단에 이르기까지 온갖 옷감을 펼쳐놓고 마름질의 길고 짧음, 넓고 좁음을 정하는 것이 누구인가. 나 척부인이 없으면 애초에 옷의 시작조차 할 수 없으니 이 바느질의 첫 공은 단연코 나의 것이라 할 수 있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날카로운 두 다리를 싹둑거리며 교두각시가 앙칼지게 나섰다. 이보시오, 척부인, 그대가 제 아무리 치수를 잘 잰들 내가 잘라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잘 드니 못 드니 온갖 타박을 들어가며 옷감의 모양을 내는 것은 바로 나인데 어찌 공을 논할 때 나를 빼놓을 수 있겠소. 그러자 이번엔 세요각시가 뾰족한 끝을 번뜩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 하였소. 그대들이 아무리 재단을 잘한들 이 내가 없으면 어찌 옷을 지을 수 있겠는가. 촘촘한 누비질과 성금 박음질, 그 모든 땀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나 세요각시의 날랜 몸놀림 덕분이거늘. 그 말에 청홍 흑백각시가 울긋불긋 얼굴을 붉히며 끼어들었다. 세요각시의 말도 옳지만 그대가 아무리 잘난 체한들 내가 없으면 한 땀인들 뜰 수 있겠소. 실 한 올 없이 어찌 바늘이 춤을 춘단 말이오. 그대의 뒤를 늘 내가 따르기에 그대의 공이 빛나는 것을 어찌 모르시오. 모두의 자랑을 잠자코 듣던 감토할미가 허허 웃으며 나섰다. 젊은 것들 자랑도 어지간히들 하시게. 이 늙은이가 밤낮으로 A씨의 고운 손끝이 상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바늘귀를 막아내니 그대들의 공이 다 합쳐진들 A씨의 편안함만 하겠는가. 세요각시는 늘 나에게 몸을 기댄 채 뾰족한 귀로 나를 찔러대도 이 늙은이는 두꺼운 낯가죽으로 묵묵히 견딜 뿐이었네. 이 또한 공이 아니면 무엇인가. 뒤이어 달궈진 몸을 식히던 인화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대들의 공을 들으니 나도 한마디 해야겠구려. 서툰 솜씨로 울퉁불퉁해진 솔길을 젓가락처럼 반듯하게 펴고 풀로 붙인 듯 곱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덕이라 생각하시오. 이 내 뜨거운 손바닥이 한번 스쳐가면 모든 흠이 감춰지니 세요각시의 공 또한 나로 인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소. 그때 커다란 몸집의 울랑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인화 부인, 그대와 나의 일이 실로 비슷하구나. 허나 다른 벗들은 기껏해야 바느질에만 쓰이지만 우리는 천만 가지 옷에 닿지 않는 곳이 없지. 구깃구깃 주름진 옷도 이내 넓은 볼기짝이 한번 스치면 쫙 펴지고 널어둔 빨래도 내 손길 한 번이면 새 옷처럼 변하지 않소. 내가 없으면 세상 사람 누가 구김없는 고운 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으뜸 가는 공은 바로 나의 것이지. 7벗이 서로의 공을 다투며 소란스러울 때 잠든 줄 알았던 안방 아씨가 몸을 일으켰다. 시끄럽다. 너희 7벗의 공으로 옷이 지어지는 것은 맞으나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 어찌 너희의 공이라 자랑하며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A씨는 차갑게 말하고는 7벗을 한쪽으로 밀쳐놓고 다시 잠을 청했다. A씨의 냉정한 말에 규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가장 먼저 한숨을 내쉰 것은 척부인이었다. 매정한 사람 같으니 옷을 지을 땐 그리도 우리를 찾더니 일이 끝나니 모든 게 제 공이라 하는구나. 게으른 종의 단잠을 깨울 때 내 허리가 부러져라 매질하는 것도 모르더니 일이 야속할 수가 있는가. 교두각시도 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척부인 말이 옳소. 옷감을 자를 때 내가 아니면 아니 되거늘 잘 드네만에 불평만 늘어놓고 나를 내던지기 일쑤여. 걸핏하면 내 두 다리를 엇갈려 쥐고 흔들어대니 그 불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혹여 새요각시라도 사라지면 그것마저 내 탓으로 돌려 나를 문고리에 거꾸로 매달아 흔들어대니 이 서름을 누가 알겠소. 가느다란 한숨과 함께 새요각시가 말을 이었다. 나는 또 무슨 죄로 이리 연약한 몸을 타고났을까. 약한 허리를 휘둘러 바느질을 돕는 공은 모르고 툭하면 부러뜨려 화롯불에 던져버리니 원통하고 분하오. 나와 사람은 필시 원수 사이임이 분명하거늘 가끔 A씨의 손톱 밑을 찔러 피를 내어 복수하는 것 말고는 원수를 갚을 길이 없으니 그마저도 저 감토할미가 내 몸을 꽉 붙들고 막아서니 더욱 애달플 뿐이요. 인화 부인은 눈물을 글썽겼다. 나는 또 무슨 죄로 항상 숯불에 달구어지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단단한 것을 깨뜨리는 굳은 일에는 모조리 나를 사용하니 그 서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구려. 울랑자 역시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다. 나 또한 같은 처지라오. 내 몸뚱이를 잡고 옷을 문지르다 목을 잡아 흔들어댈 때면 목이 달아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7벗의 불평이 끝없이 이어지자 A씨가 다시 눈을 뜨고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잠든 내 곁에서 이토록 내 허물을 말하는가. 그 서슬에 놀란 감토할미가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A씨, 부디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젊은 것들이 철이 없어 망령된 말을 하였나이다. 저희가 A씨를 원망했으니 마땅히 곤장을 치셔도 할 말이 없사오나 그간 함께한 깊은 정을 생각하시어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미의 간절한 청에 A씨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할미의 말을 들어 너희를 벌하지 않으마. 내 손이 성한 것은 모두 할미의 공이니 내 특별히 작은 비단 주머니를 지어 그 안에 할미를 넣어 몸에 지니고 다니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A씨의 말에 감토할미는 거듭 머리를 조아려 감사했고 다른 6벗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러났다. 세월이 흘러 이야기는 연암 박지원 선생과 한 기인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때는 영조 4년 무신년, 이인좌의 난때 공을 세우고도 벼슬을 마다한 채 시골에 묻혀 사는 민홍이라는 기인이 있었다. 본명은 민유신.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말을 잘했으며 옛사람들의 위대한 발자취를 그리워하며 눈물 찢던 감성의 소유자였다. 민홍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다. 7살에는 공자의 스승 항탁은 이 나이에 스승이 되었다고 벽에 썼고 12살에는 진나라의 감나 역시 이 나이에 장수가 되었다고 썼다. 나이가 들수록 벽에 써 붙이는 위인들의 이름은 늘어만 갔지만
정작 자신은 40이 되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세월은 흘러 민홍의 나이 어느덧 70. 그의 아내가 놀리듯 물었다. 영감, 올해 벽에는 또 어떤 위인을 그리실 작정이요? 민홍은 허허 웃으며 받아쳤다. 그렇지. 부인은 어서 먹이나 갈아 죽으려. 그는 붓을 들어 큼지막하게 휘갈겼다. 항구를 도왔던 주력과 범증은 이 나이에 기이한 꾀를 내는 것을 즐겼다. 아내의 얼굴에 화가 어렸다. 그 꾀가 제 아무리 기이한들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 도대체 언제 그 꾀를 쓴단 말이오. 민홍은 여전히 웃으며 아내를 달랬다. 옛 주나라 무왕의 스승인 강태공은 여든의 장수가 되어 천하의 이름을 날렸소. 내 이제 겨우 70이니 그에 비하면 아직 어린 동생뻘이지 않소. 한편 그 무렵 17 남짓의 연한 박지원은 오랜 병치레로 심신이 몹시 쇠약해져 있었다. 그림과 글, 검술과 검은고 온갖 골동품으로 시름을 달래려 애썼으나 마음속 깊은 울적함은 가시질 않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어떤 이가 박지원에게 고했다. 민홍이라는 기인이 있사온데 노래와 재치가 뛰어나 그의 말 한마디면 능히 그 울적함을 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민홍이 박지원을 찾아왔다. 마침 박지원은 악공들을 불러 음악을 듣고 있었다. 방에 들어선 민홍은 인사도 없이 퉁소를 부는 악공을 빤히 보더니 다짜고짜 그의 뺨을 후려치며 호통을 쳤다. 이놈, 듣는 이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화가 잔뜩 난 얼굴로 퉁소를 불고 있는 것이냐. 깜짝 놀란 박지원이 물었다. 아니 어르신, 어인일이십니까? 이놈의 표정을 보시오. 눈을 부릅뜬 것이 필시 화를 품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오. 퉁소 부는 놈은 화를 내고 피리 부는 놈은 우는 표상이며 장구를 치는 놈은 이마를 찌푸리고 있으니 이래서야 어찌 즐거운 음악이 나올 수 있겠소. 박지원은 얼른 악공들을 돌려보내고 민홍을 맞았다. 자그마한 몸집에 주름 가득한 얼굴. 민홍이 먼저 자신을 밝혔다. 내 이름은 유신, 나이는 73이라오. 그런데 무슨 병이 있소? 머리가 아프오? 아닙니다. 그럼 배가 아프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요. 내 진단컨대. 허나 저는 음식을 봐도 입맛이 없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민홍이 박장대소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먹는 것을 싫어하니 곧 부자가 될 것이요. 잠자는 시간을 아끼니 남보다 2배를 사는 셈이 구려. 이야말로 축하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요. 이윽고 밥상이 들어왔지만 박지원은 수저를 든 채 냄새만 맡고 있었다. 민홍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손님을 초대했으면 식사를 권하는 것이 예의거늘. 어찌 밥상을 앞에 두고 딴청이란 말이오. 박지원이 황급히 사과하자 그제야 민홍은 밥을 한가득 입에 넣고 복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자 신기하게도 박지원의 입안에 침이 고이며 식욕이 돌았다. 밤이 깊어지자 민홍이 제안했다. 우리 내기나 한번 합시다. 생전 처음 보는 책을 읽고 외워. 한 글자라도 틀리면 벌을 받는 것이오. 상대가 노인이라 얕본 박지원은 흔쾌히 승낙하고 어려운 책으로 이름난 주례를 가져왔다. 잠시 후 민홍이 말했다. 나는 벌써 다 외웠소. 박지원은 깜짝 놀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청했지만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깊이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박지원이 물었다. 어르신, 어젯밤에 외운 글을 지금도 다 읊으실 수 있겠습니까?
민홍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처음부터 아예 외우지도 않았소이다. 박지원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입맛이 없고 잠 못 이루던 병이 씻은 듯 나았다. 민홍의 재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민홍이 짓궂은 농담으로 사람들을 골탕 먹이자 한 사람이 그를 시험하려 물었다. 영감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듯한데 혹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다마다 여기 이 자리에도 귀신이 있다네. 예? 어디 말입니까? 민홍은 눈을 부릅뜨고 등잔 뒤 어두운 곳에 앉은 사람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 있다, 귀신. 그 사람이 화를 내며 따지자 민홍이 말했다. 밝은 곳에 있는 것이 사람이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귀신이지. 자네는 어둠 속에 제 얼굴을 숨긴 채 밝은 곳의 남들을 엿보고 있으니 귀신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 말에 배를 잡고 웃었다. 다른 사람이 또 물었다. 그럼 신선도 보셨겠네요. 보고 말고 가난한 사람이 바로 신선일세. 부자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가난한 자는 늘 세상을 싫어하지. 세상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신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다른 이가 물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맛 좋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금일세. 갯벌을 갈아 염전을 만들고 그것을 구워 얻는 소금이 없다면 세상 어떤 음식이 제 맛을 낼 수 있겠나? 궁리하던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영감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있으십니까? 민홍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네. 내 오른쪽 눈에는 용이, 왼쪽 눈에는 호랑이가 살고 혀 밑에는 도끼를 감추었지.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지 않으면 이것들이 언제 나 자신을 물고 뜯고 베어버릴지 모를 일이야. 먼 옛날 성인들께서도 자기 자신을 가장 두려워했다네.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던 민홍의 지혜에 아무도 더는 그를 곤란하게 만들지 못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한 사람이 화제를 돌렸다. 듣자 하니 황해도의 황충, 즉 메뚜기 떼가 극성이라 백성들을 동원해 잡아서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민홍이 물었다. 황충은 왜 잡는다고 하는가? 그야 당연히 우리가 먹을 곡식을 축내기 때문이지요. 그 말을 듣고 민홍이 혀를 찼다. 쯧쯧, 그런 작은 벌레 따위가 무에 걱정거리란 말인가. 내 보기에는 저 종로 거리에 가득한 것들이 모두 황충이라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키는 7자가 넘고 머리는 검고 눈은 번뜩이며 입은 주먹이 드나들 정도로 크게 벌려 요란스레 떠들어대지. 그놈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의 녹을 축내고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진짜 황충이 아닌가. 나에게 그놈들을 쓸어 담을 큰 바가지가 없음이 한탄스러울 뿐이야. 민홍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종로에 그런 괴이한 벌레가 사는 줄 알고 두려워했다. 그토록 재치가 넘쳤던 민홍은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비록 성품은 기이했으나 그의 삶은 더없이 꼿꼿하고 맑았다. 훗날 박지원은 병이 깊어져 더 이상 민홍을 만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그와의 추억을 모아 민홍전을 썼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시 한 수를 남겼다. 저 벽에 그린 까마귀는 끝내 매로 변하지 못해했고 뜻있는 선비 민홍은 늙어 죽도록 그 뜻을 펴지 못하겠구나. 내 그를 위해 이 이야기를 지었으니 그는 아직 죽지 않은 것이리라.
이야기의 끝자락에 한 선비와 나그네의 짧은 만남이 있었다. 먼지가 끼어 구름에 가린 달빛처럼 흐릿한 거울을 가진 선비가 있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그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를 본 나그네가 물었다. 선비님, 그 거울은 뿌연 안개가 낀 듯 흐리기 짝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을 비추어 보십니까? 선비가 조용히 답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맑은 거울을 좋아하겠으나 못생기고 추한 사람들은 그 맑음이 싫을 것이요. 허나 이 세상에는 맑은 거울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이가 더 많으니 그들이 이 거울을 본다면 필시 깨뜨리고 싶을 게야. 그러니 흐려진 거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차라리 낫다네. 흐려진 것은 거죽일 뿐 맑은 바탕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진정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아도 늦지 않겠지. 옛사람들은 그 맑음을 취하고자 거울을 보았으나 나는 도리어 그 흐림을 취하려는 것이요. 선비의 깊은 뜻에 나그네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